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제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2시간 뒤 부산에서 가장 근접한 동쪽 70km 해상을 지나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일 만에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이행 조치를 조율합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강북단 101명은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재정개혁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돼 34만여 명의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강화돼 31만 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가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 양식장에서 키우던 광어에서 기준치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양식 생선에서 수은이 초과 검출된 건 처음인데 이미 90%가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제주도를 지나서 지금 부산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원 기자, 태풍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해안가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피서객들로 붐비던 해수욕장은 텅 빈 채 성난 파도만 밀려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져 태풍이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현재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부산 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태풍은 약 2시간 뒤인 밤 11시에 부산 동쪽 약 70km 해상까지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벽부터 현재까지 부산에는 63mm가량의 비가 내렸고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부산항은 현재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선 2,300척은 인근 항폭우로 피항했습니다. 부산 제주, 부산 일본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부산시는 시내 7개 해수욕장의 입욕을 통제하고 막루 등 주요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저지대와 갯바위 등의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오늘 하루 항공기 278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가 부산 지역의 태풍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서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주와 영남 지방에 비바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거센 강풍과 폭우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 무게 10톤이 넘는 콘크리트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방파제 보관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자재 200여 개가 유실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높이 10m 이상의 파도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방파제가 다 덮었기 때문에 그 상황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위력이 셌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규모가 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 옆 도로 한쪽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땅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에서 50m 길이 도로가 1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도로 3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고 간판과 외벽 벽돌이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전신줄을 건드려 한때 아파트 4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여수에선 26살 김모 씨와 어머니 49살 이모 씨가 강풍이 날린 건축 자재에 맞아 다쳤습니다. 5만 7천 톤급 크루즈 선박도 속초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부산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가던 중 높은 파도 때문에 급히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도로 13곳이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그러면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태풍의 현재 위치와 예상 진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이 지금 정확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구름대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은 조금 전 일본 쓰시마섬 부근을 지나 북동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은 여전히 중급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심 부근에선 초속 27m, 시속으론 100km에 육박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 진행 방향인 북쪽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지역은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더 북동진해 자정 무렵에 동해로 진출하고 내일 오전에 독도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집중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강풍 예상됩니다. 영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간판 등 위험한 시설물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은 앞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뿌라피루는 특히 일본 남서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규슈와 홋카이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노란 흙탕물이 하천 교각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시설물 지붕이 날아갑니다. 제7호 태풍 프라피룬이 다가오면서 일본 열도에는 순간 최대 초속 5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와 시코쿠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규슈에서만 10명 넘게 다쳤고 5만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피난 권고 지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自治体や気象台が発表する避難勧告や気象情報に留意し、早めの避難を心がけていただ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 지역은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년 7월 한 달분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때문에 아사히가와 등 홋카이도 일부 지역의 하천이 범람해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下水管がいわゆる溢れたんでね、だんだん水かさが増してここまで来たのは初めて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더 오는 곳도 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도로 곳곳에 집안이 움푹 꺼지는 싱크홀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안을 탐사하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지만은 대부분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도로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장맛비에 집안이 꺼지면서 깊이 2m의 커다란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많이 불안해요. 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남편하고 저기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 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무섭고 불안했어요. 지난해 8월에도 대전에서 일주일 사이 도로와 인도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은 2,9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새어나오는 물과 땅에 스며든 빗물이 합쳐져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많이 물이 생기게 되면 흙의 점착력이 매우 떨어져서 유실되기가 쉽거든요. 유실된 그 자리가 공국으로 남게 되니까. 땅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집안 탐사나 낡은 수도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복구에 그칠 뿐 사전 처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 가지고 전담리에서 그걸 조사하고 이런 건 그건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조금 인력이 조금 지금 보강이 돼야 되는데
뭐 아직 보강 안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올 여름에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5일 북한을 세 번째로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9월쯤 뉴욕을 방문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일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백악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일정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6일 평양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트위터에 북한과 좋은 대화가 진행 중이다. 8개월간 로켓 발사도 핵실험도 없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방북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비핵화 후속 조치가 될 텐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로드맵 협의가 핵심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진전 사항들을 이행하고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기밀 정보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펼쳐지는 협상 국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함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진전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방북 직후인 7일과 8일엔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고위급들을 만나 방북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쯤 뉴욕에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전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악시오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의 하나인 통일 농구 경기를 열기 위해서 우리 측 선수단과 대표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농구 경기를 직접 관전할지 우리 측 방북단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표단과 선수단 등 101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군 수송기가 북한에 간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올 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라틀리프 선수도 15년 전 선수로 왔던 허재 감독도 설레는 표정입니다.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공항에선 북측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 방북단을 맞이했습니다. 만나고 새롭겠다. 정의 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해지는. 15년 만에 열리는 이번 통일 농구 경기는 남북 선수를 섞어 경기하는 혼합 경기와 남북 간 대결인 친선 경기 등 모두 4경기가 진행됩니다. 3박 4일의 방북 기간 단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 고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공연 때처럼 경기장을 깜짝 방문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기간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남북미 고위 당국자 간의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같이 저희가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농구 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오늘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먼저 신선민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 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까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오늘 권고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세 기준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안인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땐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소득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하게 옮기는 부분이 관철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보유세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이 개편안 내용 살펴보면요. 조세 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걷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직소로 힘이 실린 특별위원회의 방안이고 부자 증세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채택된 방안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부가 목표한 내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인데요. 네. 이번 이렇게 세제가 개편이 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늘어난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실효성의 의문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권고안대로라면 내년에 고액주택을 가지고 있는 27만여 명이 900억 원의 세금을 더 부과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33만 원입니다. 물론 집값이 아주 비싸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최근 2, 3년 새처럼 집값이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씩 오르는 상황이라면은 세금을 1년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낸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보다는 부담이 적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방안이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쉬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주택이 3채 이상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안 이거는 일단 또 빠졌거든요. 네, 재정특위는 그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별도 세율, 그러니까는 더 높은 세율이 되겠죠. 네. 이걸 포괄적으로 권고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오늘 특위가 내놓은 것만으로는 다주택자 증세나 부자 증세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 주택 가격을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 시가의 5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세금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방안들이 모두가 시행이 된다면 주택 시장 안정 그리고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오늘 또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네. 내리게 됐어요. 그럼 해당되는 사람이 수십만 명으로 더 늘어날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줄이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네. 두 가지 모두 계층 간 또 소득 종류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이자나 배당금 소득은 그동안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받는 월급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금융소득도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기준을 1,000만 원까지만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에 이자 1,000만 원을 받으려면은 2억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5% 정도는 얻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당은 사항은 이 서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세영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이번 주 안에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관련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를 통해 하창호 당시 변협회장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실게 한 것, 또 하 전 회장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 것 등은 이미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 전 회장 등의 변호사 수입 내역 등을 조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하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동을 사찰이라 규정하며 당연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주에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저장 장치는 이미징, 즉 복제를 통해 의혹 관련 부분만 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 입회 아래 복제 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가우징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실물 형태 그대로 제출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대한의 자료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도 내줄 것을 다시 요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삭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니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갑질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부족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오늘도 국제선 여객기 28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6시간 넘게 걸리는 태국행 여객기에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배고파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음식 사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갈지 아니면 여기 사가야 될지. 아시아나는 당초 새로 계약을 맺었던 기내식 업체 공장에 화재가 나자 임시로 다른 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내식 문제로 출발이 15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업체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음식값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기내식 협력업체 사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과도한 업무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박 3일 동안 밤새워서 이제 이 일을 하다가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줄 거 아닙니까?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나 무리한 계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케이터링 업계에 준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페널티 개념보다는 항공 정식성 유지를 위한 개념으로 당사는 훨씬 완화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15년간 기내식을 납품해왔던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연장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창고를 확장하라고 해 17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계약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탑승객 불만과 갑질 의혹이 커지면서 노조는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피해 몰래 입국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에 있는 일부 양식장 광어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양식 생선에서 수은이 초과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시중에 4톤 가까이나 팔려 나갔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먹고 난 뒤여서 회수 조치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광어 양식장 세 곳입니다. 광어가 가득 들어있어야 할 커다란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들 양식장 광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돼 폐기 처분된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가 특별한 갑자기 시수가 개들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국내 양식 어류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건 처음입니다. 수은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0.5mg인데 성인이 매주 광어 1kg씩을 먹어도 지장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검출된 수은은 1kg당 0.6에서 최대 0.8mg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5월 23일 검사 때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두 검사 사이에 유통된 광어 3.8톤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3.5톤은 팔려나갔습니다. 대부분 부산과 포항, 울산 지역에서 소비됐습니다. 해수부는 수은이 검출된 새 양식장이 다랑어와 고등어, 잡어 등 생사료를 사용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닫아가지고 이 두 군데한테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흡사할 수가 없어요. 당국은 해당 양식장에서 수거된 생사료와 사육용수에 수은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노부부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2차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머무르지 말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인 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고 터널 안에서 멈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합니다. 교통사고 수습 중에 발생한 2차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로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러 나온 노부부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겁니다. 간단 접촉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 경위를 파악하자 서로 간에 1차선에 정차했던 겁니다. 그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그걸 발견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한 해 평균 69건, 해마다 평균 37명이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52.7%로 일반 사고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나도 도로를 서성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진 2차 사고의 79%는 사고 수습을 한다며 현장에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가 신속하게 사고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비상등 켜고 뒤트렁크를 딱 여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 안전장소로 이동하시고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시고요. 휴대용 비상신호 등으로 사고 상황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작년에 장관에게 성폭행당한 여군 대위가 자살을 하는 등 최근 들어 유독 해군 내 성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밤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 지휘관 A 준장은 술에 취해 예전 같이 일했던 부하 여군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 씨 역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 밤 10시가 넘어 만난 두 사람은 술집을 찾다 여의치 않자 여군의 집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습니다.
A 준장은 여군이 만취해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준장이 성폭행 시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을 놓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곧바로 A 준장을 긴급 체포하고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유독 해군 내 성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관의 성폭행에 여군 대위가 자살했고 성소수자 여군 대위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상관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은 또 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함정 문화들이 이런 성폭행 문제들을 이야기시키고 있는 하나의 조직 문화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해군 헌병단은 A 준장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내일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올해 9월부터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우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노인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노인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2021년부터는 이 노인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추가 투입 예산이 올해 1조 6천억 원, 내년에는 5조 원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결과인데요. 자, 그런데 정작 복지가 꼭 필요한 빈곤 노인은 이 혜택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구 할아버지의 집 앞 화분에 기르는 채소가 빼곡합니다. 얇은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일같이 1,000원치 사먹는 걸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3개월 안 사먹으면 9만 원 아니에요. 식당 가서 먹으면 택도 없죠.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쪽방에서 49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생계급여와 노인연금 등으로 받는 돈이 전부입니다. 김호태 할아버지는 당뇨에 고혈압, 신경통에 시달립니다. MRI 검사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에 포기했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통장에는 매달 29만 원만 들어옵니다. 노인연금 20만 원을 받았다며 그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원 가지고 문화생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친구 이런 벗들도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각종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걸 최빈곤층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빈곤층 생계급여는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노인연금 등 각종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이것을 제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인, 장애인 연금이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도 결국 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상위 이상 계층은 인상분만큼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최빈곤층의 소득은 제자리인 겁니다. 지금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까지 받았다가 빼앗기는 일이 당하고 있거든요. 소득 분배 악화가 더 심화되는 거죠. 올해 보육과 노인복지 등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7% 느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부당 내부 지원 혐의와 관련해 대규모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위장 계열사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급식 서비스 등을 하는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1조 7천억 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삼성 계열사와의 수의 계약 등 내부 거래를 통해 올렸습니다. 역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건축설계업체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도 지난해 2,100억 원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내부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 업체들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등의 조사관 30여 명을 보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이들 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등 부당 지원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의 경우 지난해 930억 원을 삼성물산에 배당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어 배당액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에 흘러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삼성 웰스토리 지분을 직접 갖고 있진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 때문에 이번 조사도 불공정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런 대기업들의 꼼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특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운영된 혐의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한국GM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내법을 번번이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한국GM 노동자로 인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45명으로 판결이 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하지만 GM은 아직도 직접 고용을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공장이 없어진다라는 비보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또 다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한 창원공장 하청업체 직원 77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GM은 2014년에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었다며 정규직 고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수시근로 감독에 대한 결과건이고 지난 2014년 초에 2013년도 연말에 있었던 특별근로 감독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한국GM에 지원된 공적 자금은 4천억 원, 연말까지 4천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한국GM 살리기에 막대한 나랏돈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도 정부의 명령도 거부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금속노조는 회사 살리라고 준 돈을 벌금으로 쓸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이미 한국GM은 법원에서 2번이나 불파견이라고 판결받은 사업장입니다. 오히려 GM은 그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작동을 탄압하고 현대기아차는 한국GM과 달리 자동차 업종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까지 비정규직 4,500명을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노정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노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6.13 지방선거 이후 개혁의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며 쌍용 자동차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조만간 인도를 방문해 관련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not planning anything now, but if they don't treat us properly, we will be doing something. WTO, 세계 무역기구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 전 세계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총성 없는 무역전쟁의 본게임이 오는 6일 시작됩니다. 상대는 또 하나의 경제 강국인 중국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25%라는 고율 관세가 매겨집니다. 810여 개 품목에 340억 달러치로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제품의 8% 정도입니다. 얼핏 작은 규모로 보이지만 산업용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들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추가 관세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관세를 매개로 한 미국발 무역전쟁은 전통 우방국들의 맞불 보복 조치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35%를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국내 타격을 우려해 미국산 대두만큼은 관세 보복전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과 같은 날인 6일 대두를 비롯한 농산품과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의 대중 수출 상위 품목들만 골라 보복 관세 25%를 물립니다. 中方已经做好准备，将综合使用各种必要的举措，坚定地捍卫中国的国家利益和人民的利益。
관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왔던 캐나다와 EU, 멕시코도 관세 보복에 있어 단호합니다. 특히 EU와 캐나다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에서 생산되는 할리 데이비슨과 요구르트처럼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생산품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중서부를 겨냥해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맞춤형 공격 전략입니다. That they will react and that they will push pressure on the American administration to say, hey, hold on a minute, this is not good for the American economy. 멕시코도 미국산 철강과 치즈, 위스키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대미 보복 관세에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처럼 경제 강국들 간의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 애플의 아성을 넘보는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입니다. 모바일 D램과 사진과 영상을 표현하는 OLED 패널 등 핵심 부품 하나하나가 삼성 제품입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중국산 스마트폰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게 장기화된다면 결국 우리 기업의 대중국 부품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중 간 분쟁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양강 G2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총성 없는 무역 분쟁의 전면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의 500억 달러 규모 천여 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 감소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출한 부품으로 중국이 만드는 전기기기 등이 크게 영향받을 거란 예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복이 이어져 미국, 중국, EU가 서로 각각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할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무역량이 6% 정도 감소하는데 우리 수출은 4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제재가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걸 굉장히 우려했는데 이미 철강 관련돼서 EU라든지 캐나다, 멕시코가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만약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수출길이 막힌 국내 기업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올라 9개월째 1%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0%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업제품 물가가 1.8%, 교통물가도 4.1% 올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자 김모 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됐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오늘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는 해고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조문을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김 씨와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경찰이 이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변사 기록, 부검 감정서 등과 사건 관련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부터 열차 승차권 사전 예매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각은 오전 6시에서 7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철도공사의 사전 예매는 8월 28일부터 이틀간, 주식회사 SR의 사전 예매는 9월 4일부터 이틀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동굴에 들어갔다 폭우로 실종됐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이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배고픈에 지쳐 있긴 했지만 다들 기적적으로 무사히 생존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인 구조 전문가가 불빛을 비추자 물살을 피해 높은 곳에 모여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How many of you? 13. Brilliant.
폭우로 고립돼 깜깜한 동굴 안에서 10대 소년 12명과 코치가 열흘을 버틴 것입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동굴 안 가장 넓은 공간인 파타야 비치 부근. 입구에서는 약 5k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ก็คิดอยู่แบบ50-50อ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รอลูกเนาะรอมาหลายวันแล้วเนาะพี่เนาะ 다행히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아이들과 코치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는 아직도 물이 찬 곳이 많아서 완전한 구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굴을 나오려면 잠수를 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조 당국은 우선 4개월분의 식량과 의료팀을 들여보내 건강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들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셜미디어에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그림과 글이 쇄도하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